더러운 길. 1980년 포시 의사는 떠오르는 별이었다. 80년대에 마침내 면역학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된 것이었다. 1972년 이래 포시는 면역계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왔다. 그가 말하는 것은 면역계가 신체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면역계가 신체를 공격할 때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남들보다 먼저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우리는 억제하는 물질을 사용하되 감염이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면역계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포시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면역학의 정체성을 또한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분야의 사람들은 면역계를 공격, 탐색, 파괴를 할 준비가 된 무언가로 여겨왔다. 이를 두고 포시는 한쪽 측면만 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완전한 정의에는 많이 부족했다. 본질적으로 면역계가 하는 일은 단순히 찾아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면역계는 공격과 현실의 위험을 무효화시키는 것, 면역계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 않도록 충분히 억제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 1980년 포시는 새로운 실험실의 이름을 NIH라고 지으면서 이러한 개념을 면역학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는 새 실험실을 면역조절 실험실이라고 불렀다. 기념할 만한 순간이었다. 면역계의 이야기가 조롭고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면역계는 우리의 방어를 우아하게 만들었다. 면역계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섬세하게 맞춰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건강의 핵심이며 이는 곧 다시 만날 4명 밥과 린다 메르데스 제이슨의 삶을 통해서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3명의 동방박사와 면역학을 치유의 의실로 바꿔 놓은 발명 한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면역학의 세계가 실용화되는 순간에 저 수십 년 동안의 학문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로 바뀌는 전환점이 없다. 세 명의 동방박사와 단클론 항체, 터크 철선의 면역학자의 이자 역사가인 셰이크 알킨 의사가 과학과 의학의 대백 현역을 일으킨 한 이야기이다라고 언명한 바가 있는 발견은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의 앞에서 암에 이르는 난치병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조각이 합쳐지고 탐구는 응용과 현실, 세계의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단클론 항체의 발견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차세대 과학의 보물의 언젠가는 독자 여러분과 만날지도 모르겠다. 직접은 아닐지라도 가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읽고서 언젠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구하기 위해서 내 몸에 무엇이 주사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쓸모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덴마크의 한 명과 아르헨티나계의 유대인 한 명, 독일인 한 명이 연구실로 들어간다. 세 명의 현자 중에서 첫 번째 닐스 예린에는 덴마크의 면역학자로서 동시대 엘리트 이론가이자 바젤 면역학 연구소의 창립자이다. 알키는 그의 사무실에서 과학 저널 수십 권으로 뒤덮인 긴 테이블에 놓여 있다. 언어에 개치 않고 모든 저널 영어, 넬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어를 읽고 있었다라고 서술한다. 예린에는 항체를 분리하여 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 방법을 예린의 플라크 분석이라고 한다. 윈저 대학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로서는 일종의 레시피 같다고 생각하는 첫 단계를 설명한 다음에 그 의미를 요약해 보겠다. 첫 번째, HBSS
용액 2.0mm를 작은 막자 사발에 넣은 다음에 차가운 용기 안에서 식힌다. 두 번째, 생지를 에테르를 적신 면봉이 들어있는 물병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에테르를 가하다 복용으로 죽게 한다. 물병에서 죽은 생지를 꺼내서 종이 석은 위에 놓은 다음에 70%의 에탄올을 면봉에 적셔서 배를 닦는다. 그리고 배를 절개한다. 비장을 잘라내고 과도한 지방과 조직이 있으면 제거한다. 비장을 차가운 HBSS 용액 2.0mm에 넣은 다음에 잘게 자른다. 잘게 잘린 조각을 균일한 세포 현탁에 형성될 때까지 막자로 간다. 작은 깔때기 안에 무명천을 놓은 다음에 세포 현탁액을 걸러낸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큰 세포 덩어리는 제거될 것이다. HBSS 용액 5.0mm를 무명천에 부어서 몇 안 되는 잔여물을 제거한다. 여기까지 봐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원심 분리까지 등장한다. 소금 목욕, 생지의 비장세포 씻어낸 다음에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파라핀으로 볶은 다음에 배양한다.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이용하여 결과를 본다. 결과적으로 프라크가 형성된다. 현미경을 이용하면 항체의 수를 셀 수가 있다. 이는 어마어마한 발전이었다. 왜일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항체를 생산한다.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항체를 분리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싸우는 병균의 어떤 유형인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면역계가 병균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강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여론에도 일부 기여했다. 두 번째 현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셀러스 밀스테인이다. 그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의 항체를 생성하는 특징적인 방법을 알아냈다. 그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은 B세포와 암세포를 짝짓는 것과 관련있다. 이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암세포의 과학적인 가치, 암세포의 무시무시한 성장력 때문이었다. 암세포는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하다. 밀세인은 B세포와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의 결합을 통하여 암의 강력한 생식 주기를 가지는 B세포의 혈통을 만들어내었다. 그때 밀스테인의 배양 접시에 항체를 가득 담아 놓은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소중한 방어근을 이용하여 연구와 실험실을 할 수 있었다. 1973년 밀스테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바젤에 갔다. 그곳에서 세 번째 현자인 독일인 과학자 게오르게스 케일러가 있었다. 긴 이야기를 짧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케일러는 여러 내와 밀스테인의 기법을 결합했다. 그는 생지와 양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항체를 분리한 다음에 그들을 무한히 복제했다. 과학자들은 최초로 하나의 세포를 특정한 항체에서 분리하여 그들을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원들은 항체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자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현미경을 만드는 것과 유사했다. 세포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의 다양한 세포의 어떤 유형의 항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본 단계로서 이 기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이를테면 B세포가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B세포의 표면에는 수천 가지의 항체가 있었다. 분리되기만 한다면 그런 항체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항체가 특정한 병원균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치명적인 질병이 어떻게 공격한다거나 내 자신과 외부의 침입자 사이에 어떻게 교류가 일어날 것인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포시에서는 내게 이러한 변화가 면역학의 일대 전환으로 이어져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소수만이 알았던 분야를 실험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면역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의 말은 면역계가 전에는 없었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면역계의 영향이 어디서나 얼마나 강력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암, 자기야 면역, 면역 결핍 알레르기, 이처럼 분리되어서 정식한 항체를 단클론 항체라고 한다. 이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바로 지금 말이다. 단클론 항체를 바탕으로 한 약물은 21세기 초반 약물의 지배적인 원료가 되었다.
이러한 약물 시장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 이들 약물이 일하는 방식은 특정 항체의 성능을 강화하여 인체가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공격하는 일을 잘하게 한다. 아니면 우리의 우아한 방어군을 약화시켜 면역계가 지나친 공격성으로 자가면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그 약들은 휴미라나 레미케이드, 이필리무밥 그리고 니볼루맙 같은 이름이 붙어있다. 앞으로 소개되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기적의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가까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두 가지 암치료법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을 떠올려보자. 전통적인 화학요법에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한 독소가 몸에 그대로 버려진다. 이상적으로 폐암을 해치웠지만은 건강한 조직 역시 사라진 것이다. 말 그대로 소모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명의 죽기는 종양이나 시료약보다도 오래 지속되어야 했다. 앞으로 보겠지만은 니볼루마비라 이펠리마약 등 이용하는 아이디어는 면역계가 암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분자 조작을 채택하는 것이지 몸에 표적제를 뿌려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살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복잡한 이야기다. 우리는 면역학 이야기의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약한 감염이라도 상처가 난 곳에 계속 상처가 생기거나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거나 손이나 코를 통해서 전염된 폐렴 등을 통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감염을 이해하는 걸음마를 시작하여 어떻게 인체가 맞서 싸우고 있는지 이제 겨우 바로 드러나왔을 뿐이다. 이 과학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 왔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가의 장벽이나 문화를 가로지르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강력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신 및 항체와 큰 단절을 겪었다. 이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었지만 우리는 면역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 약을 쏟아 부었다. 약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떤 수를 써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우리는 사소한 부분까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T세포는 흉선에서 나오며 방어를 시작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B세포 역시 비슷했다. 골수에서 분비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T세포와 함께 필수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본 과학자는 샌디에이고에서 공부한 다음에 스위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면역학의 빅뱅이라 할 만한 발견이었다. 우리의 DNA가 자궁 안에서 스스로 재배를 하여 항체 수백만 개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조 개의 항원에 달라붙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수의사 도호티는 T세포가 자신과 외부 물질을 구분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스위스에서 온 방문과학자와 함께 연구했다. 그러더니 한 러시아인이 우아한 방어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최신의 결정적인 발견과 함께 나타났다. 면역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였다. 면역계는 제2의 면역계는 어떻게 우리의 몸은 외부 물질의 음식을 공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어찌되었건 바나나는 인간이 아니고 빵 역시 인간은 아니다.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은 위장과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고 그걸 써서 산에 의해서 잘게 부서진다. 그런 다음에 영양분이 몸에 스며들어간다. 영양분은 작은 외부 물질이지만 생명에 큰 도움을 준다. 어떻게 우리의 몸은 단순 외부 물질과 진짜 위험한 물질의 차이를 구별을 하는 것일까? 면역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했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MHC와 같은 탐지기의 지배를 받는 항체와 항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발견이 그 질문에는 답이라고 생각했다. 에이즈를 찾을 때도 T세포와 B세포가 주도하는 적응 명령에 관한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과학이 틀렸다. 바나나 치즈 스테이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또 다른 근본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이번에도 핵심적인 발견은 해외의 과학자에게서 나왔다. 무슬란 메지토프는 1966년 3월 우즈베크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태어났다. 18년 뒤에 대학생이 된 그는 성실하지만
자유에 곤절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두 달씩 목화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쫓겨났죠. 원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교과서를 읽다가 학과장이 붙잡혔습니다. 생화 교과서였다. 학과장이 장학금을 못 쓰겠네라고 하더군요. 나쁜 소식이었다. 설성가서로 전쟁 소식이 날아왔다. 1학년 두 번째 학기에 입대 명령이 들어졌다. 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광장으로 갔다. 그곳에 신병들은 30명씩 소대에 나뉘어서 무작위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졌다. 1979년 소련에 침공했던 것이었다. 내 앞에 있던 두 소대와 내 뒤에 있던 두 소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그가 내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었죠. 돌이켜면 무너지고 있던 공산주의 정권이 드러났던 외부에 대한 적개심은 자가 면역질환을 닮았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 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많은 부분까지 파괴합니다. 자가 면역과 비슷하지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정치와 문화의 방어 체계는 무엇이 자신을 구해주고 보호해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 일인지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반응하여 이성을 잃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진다. 메시토프는 군 공부를 마친 뒤에 학교로 돌아왔다. 과학에 막연히 관심이 있었지만 특별히 면역학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커다란 형문이 찾아왔다. 여러 차례 면접을 거치고 난 뒤에 미국 유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죠. 그는 갑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저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찾아와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야 하니 공원에서 젊은 과학자를 만나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은 대체 왜 그게 수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가 만나는 남자는 정정 차림의 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표정은 아주 모호했습니다. 기억하려고 해도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얼굴 말고는 모두가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그 남자는 며칠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공무원은 메시토프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족을 도고 싶다고 하셨지요. 메시토프는 대성이다. 저는 생각했죠. 전장 망했군. 그때 가서야 그 인간이 KGB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메시토프의 성적은 물론이고 메시토프가 농구를 좋아한 다른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이어가지는 않았다. 단지 메시토프에게 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고향으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될 것이라 설명해 줄 뿐이었다. 소련의 과열된 면역기를 위한 수용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T세포가 되어서 미국을 감시하게 될 테였다. 밤에 몰래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제임스 본드라도 된 것 같았다. 흥미롭긴 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수상쩍었어요. 저는 제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스파이가 아니고요. 바로 다음날 아침 국제처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들은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솔직하게 살았던 메시토프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때 또 다른 행운 혹은 시간과 공간의 전쟁은 우연히 겹쳐 과학적으로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 시발적으로 메시토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롱아일랜드의 북쪽 해안이었다. (1989년) 예일대학 면역학자 찰스 제인웨이 주니어 의사는 뉴욕 골드스프링 하버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움에서 강연을 했다. 그는 강연에서 대담하게 면역학에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겠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비밀은 면역학이 근본적으로 본래부터적으로 T세포와 B세포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응 면역계이며 나는 여기서 면역학의 깊은 역사를 길게 말하거나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인웨이 의사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의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T세포와 B세포는 어떤 세포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단순해서 그때까지 간과되고 있던 의문이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이 질문에 이미 답이 나오지
아는 여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항체와 항원이 발견된 후에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널리 연구가 되었다. 수지장세포는 T세포에게 정보를 전해준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에 대한 가정은 T세포와 B세포가 항원을 알아보기 때문에 무엇을 공격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이었다. 기억하시는지 그들은 병원균에 표시를 했다. 제인 웨이는 한 학생이 했던 질문에서 골치가 아팠다.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는 항원이 없나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영양분에는 항원이 없나요? 인체에 들어온 무해한 박테리아는 어떨까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 수십억 개의 박테리아가 있고 대다수가 치명적이지는 않다. 아마도 이러한 세포 혹은 유기체는 항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우아한 방어체계는 그들을 평가하여 공격하기보다는 그대로 두거나 흡수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면역계가 어떻게 항원을 찾아내는지 알고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감염을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항원과 감염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메치토프가 내게 간단한 이치를 설명해 주었다. 제인 웨이 의사가 200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메치토프가 설명해 준 것이다. 골드 스프링 하버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제인 웨이는 T세포와 B세포가 수많은 항원을 찾아내지만 어느 것을 공격할 것인지 자력으로 알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T세포와 B세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내가 뭐 좀 찾아놨는데 말이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내 췌장인가? 아니면 나쁜 바이러스인가? 메치토프는 설명했다. 바나나가 소화돼서 거기서 나온 영양분인가? 아니면 HIV? T세포에서 B세포는 항원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음식물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모든 항원이 감염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지는 않습니다. T세포와 B세포에 대해서 뭔가 멋지고 특별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그 대가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하고 결론을 짓는다. 메시토프는 제인 웨이가 알아낸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파블로프의 개와 비유하여 설명했다. 파블로프는 개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침을 흘린다고 생각했다. 개는 벨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파블로프는 벨소리가 날 때 음식을 냄새를 맡게 했다. 개는 벨소리와 음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벨소리가 날 때 침을 흘렸다. 제인 웨이는 적응면역 세포는 벨소리 혹은 다른 신호가 필요했다. 제인 웨이가 이러한 개념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제인 웨이는 아무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무엇이 T세포와 B세포에게 그들이 발견한 항원이 파괴할 대상에 속하는지 말하는 것일까? 주는지 말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좋은 놈들은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하는 것일까? 제인 웨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동자극 신호 개념을 제안했다. 이것은 T세포와 B세포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어떤 물질 혹은 일종의 메시지에서 온 것일 것이다. 자, 두 사람은 T세포와 B세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어야 행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로 했다. 두 번째 신호는 어디서 왔을까요?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1990년대 연구원들은 빠른 연산 능력과 면역력을 분자 수준에서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깊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었다. 메치토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테스트 중에는 개별적인 유전자의 부분을 알아내는 능력에 관한 것도 있었다. 그는 대다수 유전자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게놈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술에 그는 개별 유전자의 일부를 알 수가 있었다. 메시코프와 제인 웨이가 돌파를 찾은 것은 파리
한 마리 덕분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T세포와 B세포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인 공동자극기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노랑 촛파리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결론은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파리들은 징긴 감정을 통해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유전자에는 톨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톨. 처음에는 톨 수용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이름이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와 관련된 일종의 비유인 줄 알았다. 실제로 그 단어는 독일에서 온 말로 놀랍다, 야생이 커다란 등의 뜻이 있다. 역사에 따르면 독일 과학자가 영국 결과를 이해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외쳤다. 톨 유사 수용체라는 이름도 자주 사용된다. 메츠코프 제휴에는 놀랍지 않더라도 최소한 희망은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톨 유사 수용체가 적응 면역기가 공격하는 것과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일 톨 유사 수용체가 우리 몸이 바나나 또 자신의 비장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예일 대학의 과학자들은 파리의 톨 수용체와 같은 인간의 DNA 조각을 찾기 시작을 했다. 먼저 그들은 파리의 유전자 가운데서 인간 유전자와 닮은 유전자 혹은 유전자의 조각을 찾았다. 그런 다음에 T세포를 병원균에 적용시키는데 유전자가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1990년 2월 어느 밤에 메츠코프는 첨부대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 실험은 너무나 중요해서 메츠코프 제인회의 의사는 인체가 처리하는 것이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나쁜 놈, 병원균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이것은 처음 접촉했을 때 벌어지는 발견이었다. 톨 유사 수용체는 우리의 생명과 면역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밝혀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우리도 사람만 신경 쓰던 가설에 단서를 주는 것을 찾기란 당신을 선호하는 성배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꿈같은 결과였죠. 라고 발견은 제2의 면역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제2의 면역은 선천면역이라고 불렸다. 선천면역. 선천 시스템이 나타나면은 병원기를 찾아내서 초기이지만 포괄적인 공격을 한다. 이 말은 특정 병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선천 시스템은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죽이려면 바나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의 내부나 표면에 있는 항원과 짝을 이루는 항체 수용체로 무장한 특정한 T세포나 B세포의 명확한 공격이 필요하다. 선천 시스템이 적응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한다. 도움이 필요해서 덩치들을 데려와 선천 면역기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지 찾는다.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에게는 대부분 꼬불꼬불한 꼬리가 있다. 톨 유사 수용체는 이것이 있는지 찾거나 혹은 그람 음성균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특징인 대형 분자의 특정 변종에 관련된 핵사를 찾아본다.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자. 고양이에게 물린 경우와 바나나를 먹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고양이의 침이 손에 난 상처로 흘러들어가 면역세포가 면세의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통해서 상처난 곳으로 이동하면 상처가 붉게 변하고 열이 나기 시작한다. 현장에 있는 세포 중에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가 있으며 이들의 표면에 톨 유사 수용체가 있다. 수용체는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이 주요 병원균인지 즉시 판단할 수 있다. 병원균 공격해도 하는 병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수지상세포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하기 위해 세포와 세포, T세포와 B세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반대로 바나나를 먹을 때 음식물은 위화장으로 내려간다. 소화관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영양분은 몸에 스며든다. 그런 영양분은 잘게 부서지기까지 짜진 것 너무 닮아서 면역기의 주목을 받지 않거나
영양분이 외부에서 온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하지만은 병원균이라는 표시를 찾지 못한다. 몸은 영양분을 받아들여 영양분이 몸에서 살게 해준다. 토울유사 소형체의 역할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만큼이나 오래된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2002년 논문에서 제인웨이의 의사와 매치 토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천면역계는 감염이 되면 대한 생체 반응의 보편적이고 오래된 형태이다. 이들 성체는 숙주가 아니라 질병이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생물 대세의 사물을 인지하도록 진화했다. 이러한 분자 구조를 이행하는 능력 덕분에 면역계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자신과 감염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에 구별할 수 있다. 토울유사 소형체는 병원균을 인지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토울유사 소형체가 미생물을 인지하는 능력은 적응 면역 반응이라고 미생물 병원에서 유래한 항원이 어느 방향에 있든지 알려주는 데 도움을 준다. 결과를 더 깊이 분석해보자. 우리는 선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은 물론이고 병균을 식별할 수 있는 원시적인 탐지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제1방어선으로 선천 면역계의 분자는 많은 종류의 병균을 인지하고 T세포에서 신호를 보낸다. 외부 물질로 밝혀진 자는 적이 발견으로 면역학의 주요 부분이 자리를 잡았다. 더 많은 것이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면역학은 갑작스럽게 이 학문의 대부분이 매우 실제적인 위협과 관계 결정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근대 면역학과 면역계의 가장 큰 과제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였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때였다. 에이즈가 등장하자 면역학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았다. 그때까지 연구는 실험실에서 생쥐 대상으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단편적인 지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한 혹독한 시험이 닥쳐왔다. 그래하여 우리의 이야기 역시 방향이 바뀐다. 점차 실험실을 벗어나서 임상으로 환자의 삶으로 새로운 시대의 연구를 향하여 이동했다. 기본적인 면역학 연구는 지속되었지만 어렵게 습득한 지 수십 년 동안의 지식을 더 실용적이고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면역계와 수면, 스트레스, 알레르기, 암, 영양소 등과의 상호작용이나 이해도가 낮았던 증상이 알고 보니 자가 면역 질환이었다. 현대의학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질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러죠.